솔직히 처음 봤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진짜야? 였어요. 지난주에 외국계 메이저 두 곳이 거의 동시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노무라가 59만원, 그리고 JP모건이 48만원. 지금 주가의 거의 2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이 한참 들썩이는 동안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두 보고서가 공통으로 깔고 있는 가정 하나. 그게 맞으면 삼성전자는 진짜로 다른 게임이 시작된 거고, 틀리면 우린 지금 고점에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6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들 겁니다. 본론 가기 전에 잠깐만요. 왜 시장이 30년 동안 삼성전자한테 낮은 점수를 줘왔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이걸 모르면 59만 원이 왜 충격적인 숫자인지 감이 안 와요. 메모리 반도체, 한국에선 너무 익숙한 산업이죠.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좀 특이해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호황과 불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복돼요. 쉽게 비유하면 구리 같은 산업용 원자재랑 비슷해요. 구리값이 경기 좋을 땐 톤당 10,000달러 넘게 가다가 식으면 6, 7천 달러로 떨어지죠. 왜 그렇게 출렁이냐? 공장이랑 인프라 수요가 많을 땐 공급이 못 따라가서 폭등하고, 수요가 식으면 재고 쌓여서 폭락하고, 메모리도 똑같았어요. 메모리 가격 오르면 삼성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10조씩 벌어요. 그러다 1, 2년 지나면 가격 반토막 나고 적자도 봅니다. 2008년, 2012년, 2019년, 2023년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투자자들 사이에 격언 같은 게 있어요. 메모리 회사 PER이 가장 낮을 때가 사실은 고점이다. 이익이 사상 최대일 땐 PER이 낮아 보여도 그 이익이 곧 반토막 날 걸 모두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는 호황 와도 시장이 후한 점수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이 30년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산업 보세요. 대만 TSMC. 사이클이 약하고 안정적인 회사라서 시장은 TSMC가 1년에 버는 돈의 한 20배를 시가총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요? 6배 수준이에요.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평가 기준이 3배 차이 나요. 왜냐? 메모리는 사이클 타니까. 지금 이익 많아 보여도 곧 반토막 날 텐데 라는 의심을 시장이 항상 깔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너무 당연한 공식이었어요. 근데 노무라랑 JP모건이 이번에 던진 보고서는 정확히 이 공식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거냐? 4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수요. 옛날엔 메모리 수요가 뭐였냐? PC, 스마트폰이었어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폰을 갑자기 2배로 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예요. 챗 GPT 한 번 돌리는데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매년 폭증 중이고요. 둘째,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해요. 옛날엔 메모리를 분기마다 가격 협상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출렁였죠. 근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미리 확보해두자며 줄을 서고 있어요. 한 번 계약하면 1, 2년 가격이 고정됩니다. 출렁임이 사라진 거예요. 셋째, HBM이라는 새 카테고리. 이건 메모리지만 거의 맞춤 제작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런 스펙으로 해달라 하면 그에 맞춰 만듭니다. 가격 경쟁 벌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파운드리 같은 고마진 사업이에요. 넷째, 공급 제약. 메모리 공장 새로 짓는데 수십조 듭니다. 삼성 신규 라인 P5도 2028년 상반기에야 가동 시작이에요. 수요 폭증에도 공급 못 따라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한 가지 가정 공개합니다. 노무라랑 JP모건이 공통으로 깔고 있는 그 가정은 한 줄이에요. 메모리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구조적 성장 산업이다.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AI 수요, LTA, HBM, 공급 제약. 이 4가지 때문에 메모리는 더 이상 구리값처럼 출렁이지 않는다. TSMC처럼 꾸준히 돈 버는 산업이 됐다. 만약 이게 맞다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메모리에 매기던 PER 6배가
TSMC 수준 20배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 같은 이익. 근데 시장이 그 이익에 매기는 점수가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노무라의 59만 원, JP모건의 48만 원. 이 가정 위에 세워진 숫자입니다. 노무라가 미친 게 아니에요. 노무라는 이 가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계산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이 가정이 정말 맞느냐죠. 그래서 이제 노무라가 어떤 숫자로 어떻게 계산해서 59만 원에 도달했는지 직접 계산기 들고 같이 뜯어봅시다. 주식 목표 주가는 사실 단순한 공식 하나로 시작해요. 목표 주가는 EPS 곱하기 PER. 두 변수만 알면 됩니다. EPS, PER. 단어가 어렵게 들리는데 핵심만 잡으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EPS, 한국말로는 주당 순이익. 회사를 동네 빵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동업자 100명이 같이 운영하는 빵집이에요. 동업자 1명당 한 표씩 갖고 있는 게 주식인 거고요. 빵집이 1년에 1억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동업자 1명당 100만 원이 돌아오죠. 이 100만 원이 EPS예요. 주식 한 장당 회사가 1년에 얼마 벌었나예요. 이제 PER. 풀었으면 주가 수익 비율인데 더 직관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면 몇 년 만에 본전 뽑냐. 그 빵집을 누가 통째로 살 수 있다고 칩시다. 1년에 1억 버는 가게 10억에 판다면 10년이면 본전이죠. PER 10배예요. 20억에 팔면 PER 20배. 5억이면 PER 5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PER 낮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니에요. 그 빵집이 내년부터 매출 반토막 날 게 뻔하면 5년 본전 잡고 산 게 사실은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년 매출 2배로 늘게 확실하면 PER 20배짜리 비싼 가게도 사실은 싼 거고요. PER이라는 숫자는 시장이 이 회사 미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담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적용해 보면 시장은 30년 동안 삼성, 하이닉스 PER을 5에서 7배 정도밖에 안 줬어요. 잘 벌어도 곧 반토막 날 텐데 라는 의심 때문이에요. 반면 TSMC는 PER 20배. TSMC는 꾸준할 거니까 20년 본전 잡고도 사겠다는 평가죠. 같은 반도체 산업, 미래에 대한 신뢰 차이, 평가가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라가 메모리도 TSMC만큼 신뢰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PER 6배가 20배로 갈 수 있고 같은 이익 벌어도 주가는 3배 뛸 수 있는 겁니다. 노무라 59만 원의 진짜 동력이 여기 있어요. 노무라가 가장 공격적으로 잡은 게 뭐냐? 영업이익 가정이에요. 노무라가 본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307조 원입니다. 2028년에는 511조까지.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작년 삼성전자가 43조 벌었어요. 7배가 늘어난다는 가정이에요.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올해 1분기에만 57조 벌었습니다. 분기 하나에 작년 연간을 넘긴 거예요. 이 속도가 1년 내내 유지되면 307조도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 영업이익을 EPS로 환산해 봅시다. 307조에서 법인세 22% 빼면 세후 순이익 약 240조. 이걸 삼성 발행 주식수 68억 주로 나누면 1주당 약 3만 5천 원. 이게 노무라가 본 2026년 EPS예요. 다시 빵집으로 풀면 삼성전자라는 빵집이 1년에 240조 번다는 가정. 동업자 68억 명이니까 한 명당 3만 5천 원. 이게 EPS인 거고 이제 PER만 곱하면 목표 주가 나옵니다. PER 얼마 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직접 봅시다. 기존 사이클 시각으로 PER 7배. 그대로 곱하면 24만 5천 원. 지금 주가 수준이죠. PER 12배. 42만 원. PER 14배. 49만 원. PER 17배,
약 59만 5천 원. 노무라 목표가랑 거의 똑같죠. PER 20배, TSMC 수준 70만 원. 즉, 노무라는 TSMC만큼 다 풀어준다는 정도까진 아니지만 사이클 의심을 절반 이상 푼 수준의 PER 17배를 적용한 거예요. 거기에 공격적인 영업이익을 곱한 거고 두 가정만 받아들이면 59만 원은 산수 문제가 됩니다. PER 17배라는 건 시장이 삼성을 17년 본전 잡고 살 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6배에서 17배로 간다는 건 시장이 메모리에 대한 의심을 절반 이상 푼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노무라보다 보수적으로 봐도 PER 14배만 줘도 49만 원, 12배만 줘도 42만 원이에요. 지금 주가보다 한참 위입니다. 그럼 JP모건의 48만 원은요? JP모건은 PER을 약 8배만 적용한다고 명시했어요. 노무라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도 48만 원이 나왔다는 건 JP모건이 EPS 가정을 더 크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2027년 EPS를 더 공격적으로 본 거죠. 노무라는 EPS 보통, PER 크게, JP모건은 EPS 크게, PER 작게, 같은 결론을 다른 길로 도달한 거예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00만 원도 같은 방식이에요. 노무라가 본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26년 281조, 2028년 480조, 메모리 단일 회사라 마진이 더 크고 비슷한 PER 적용하면 40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산수상으론 가능한 숫자라는 게 검증 결과예요. 노무라가 산수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노무라가 가정한 영업이익 307조와 PER 17배가 정당하다는 두 가정이 진짜 맞느냐죠. 그러려면 한 가지가 전제돼야 해요. 메모리가 진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 받느냐. 이게 틀리면 PER이 다시 6배로 돌아오고 노무라의 59만 원도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가정 따지기 전에 펀더멘털 말고 또 하나의 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수급이요. MSCI 얘기 잠깐 해봅시다. MSCI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 주식시장을 그룹으로 나누는 등급표 발행처예요.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이 등급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이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 따라간다는 운영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가면 그 펀드들이 자동으로 그 나라 주식을 사야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신흥국에 묶여 있어요. 1992년부터 30년 넘게요. 한국 경제 규모나 시장 유동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외국인 시장 접근성 항목에서 자꾸 합격점 못 받아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들썩이는 이유는 2026년 6월에 1차 관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MSCI는 매년 6월에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한국이 이번 6월에 관찰 대상국에 다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한 번에 안 돼요. 3단계예요. 1단계, 관찰 대상국 등재. 이번 2026년 6월이 그 1차 관문이고요. 2단계, 1년 뒤 편입 결정. 2027년 6월. 3단계, 그 다음에 실제 반영. 2028년 5월. 한국이 이번 6월에 1단계만 통과해도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2028년 5월에 실제 자금 유입이 시작됩니다. 그럼 자금 규모는요? 골드만삭스 추정으로 최대 75조 원,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2에서 3% 수준이에요. MSCI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이 전 세계 약 2경 5천조 원이거든요. 이 중 일부만 한국으로 흘러들어와도 시장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럼 75조 원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느냐? 패시브 펀드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사들여요.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 시가총액의 30에서 35%를 차지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두 종목만으로 약 25조 원이 들어와요. 즉 이번 6월 1차 관문만 통과해도 외국인 자금이 미리 선반영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자금 유입은 2028년이지만 시장은 항상 미리 움직여요. 노무라가 보고서에
MSCI 편입이 추가 촉매제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에요. 다만 솔직히 짚을 게 있어요. 이 일정은 어디까지나 가장 빠른 시나리오예요. 2025년 6월에도 관찰 대상국 등재 무산됐고 한국이 등재된 적도 있지만 다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번 6월에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등재되더라도 그 뒤 2에서 3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쏠림이 심해질 거다, 지수 내 비중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같은 부작용도 경고하고 있어요. 펀더멘털도 수급도 노무라 시나리오의 5호 변수긴 한데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까지 깔아온 모든 낙관 논리를 한번 일부러 흔들어 봅시다. 근데 정말 메모리 사이클이 끝난 게 맞나? 반대 시각을 진지하게 들어볼 차례예요. 지금까지 이 영상은 노무라랑 JP모건의 낙관 시나리오를 따라왔어요. 메모리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이 가정 위에 59만원, 48만원이 세워졌고요. 근데 이 가정이 틀릴 가능성도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가장 강력한 반론부터요. 이게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본인들입니다. 여러 보도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내부적으로 이번 슈퍼사이클이 2028년 정점 찍고 하강 국면 진입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 다 대규모 증설을 안 합니다. 정밀 집행형 투자, 즉 수요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늘리는 방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회사 본인들은 사이클이 깨졌다고 안 봅니다. 사이클이 길어졌고 정점이 더 높아진다는 정도까지는 봐요. 근데 그 뒤 하강이 온다는 가정은 그대로 깔고 있는 거예요. 정밀 집행형 투자의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고 믿으면 지금 공장을 2배로 늘려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본인들이 사이클을 믿으니까. 노무라는 메모리도 TSMC처럼 꾸준해질 거다 라고 하는데 정작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2028년 정점, 그 후 하강을 가정하고 투자해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외부 분석가일까요?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변수, 중국 CXMT. 최근 몇 달간 빠르게 떠오른 이름이에요. 이 회사 모르면 반도체 시나리오가 반쪽짜리예요. CXMT는 중국 정부가 키우는 메모리 회사예요. 2024년까지 적자였는데 2025년에 첫 흑자 봤고요. 2026년 1분기에 매출이 8배 폭증했어요. 순이익은 1688% 증가. 이번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한국 기업만 본 게 아니에요. 중국도 같이 봤습니다. 문제는 단가예요. CXMT D램은 한국 제품보다 15에서 20% 싸요. 정부 보조금에 정책적 원가 보전까지 있으니 가능한 가격이에요. 지금 HP, 델 같은 PC 제조사들이 점점 CXMT 메모리를 채택하기 시작했고요. 생산 능력도 보세요. 작년 월 20만 장 수준이던 게 올해 30만 장, 내년 4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이건 삼성의 절반 가까운 규모예요. 게다가 6조 원 IPO도 추진 중이라 자금 들어오면 더 빨리 늘 수 있어요. 만약 AI 수요가 한풀 꺾이는 순간에 중국 물량이 풀리면 메모리 가격은 진짜 빠르게 무너집니다. 노무라의 구조적 성장 가정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공급이 제한적이다. 근데 중국이 정확히 이 전제를 흔들고 있어요. 한국이 HBM4 같은 첨단 영역에선 앞서 있지만 범용 D램 시장이 무너지면 전체 수익성은 결국 타격받습니다. 세 번째, 역사 얘기예요. 시장에 격언이 하나 있어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네 마디라는 말이 있어요. 거품 커질 때마다 늘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메모리 역사에서도 이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1990년대 후반 PC 슈퍼사이클 때, 2007년 D램 폭등 때, 2017년에서 2018년 스마트폰 서버 호황 때, 매번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었다, 공급이 제한됐다 같은 똑같은 논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번 1년에서 2년 안에 가격이 무너지고 사이클이 다시 돌았어요. 물론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어요. AI라는 새로운 수요원이 있고
HBM이 있고 LTA가 있고 노무라랑 JP모건이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동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90년대 이후 최대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면서 정점 이후 하락 가능성을 경고해요. 번스타인은 2027년부터 수요 공급 균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외국계 보고서 안에서도 노무라처럼 TSMC 수준 재평가까지 가는 건 사실 소수 의견이에요. 대부분은 이번 사이클이 길고 강하긴 한데 결국 사이클이다 라고 봐요. 우리가 노무라 한 곳의 보고서에 너무 무게 싣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노무라랑 JP모건의 낙관 시나리오는 두 가정 위에 서 있어요. 메모리는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다. AI 수요는 장기적으로 견고하다. 근데 이 두 가정은 삼성 하이닉스 본인들의 시각, 중국의 부상, 과거 사이클의 교훈, 이 세 가지에 의해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 없어요. 노무라가 오를 수도, 회의론자가 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노무라 59만 원 뒤에 어떤 가정이 깔려 있고 그 가정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청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일방적인 매수 영상이 아닌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인 반도체 커버드콜 ETF. 이게 왜 함정일 수 있는지도 짚어봅시다. 정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본 거 세 줄로 압축됩니다. 첫째, 노무라가 미친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 307조에 PER 17배 곱하면 산수상 59만원 나와요. 보수적으로 봐도 42만원에서 49만원. 지금 주가보다 한참 위에요. 산수는 맞아요. 둘째, 근데 두 가정이 다 맞아야 합니다. AI 수요가 장기적으로 견고하고 시장이 메모리를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한다. 둘 중 하나만 흔들려도 PER이 다시 6배로 돌아오고 59만 원도 같이 무너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회사 본인들이 사이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내부 가정은 2028년 정점, 그래서 대규모 증설 안 합니다. 외부 분석가랑 회사 운영자 사이의 이 미묘한 시각 차이,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없어요. 누가 사라 팔라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시기에 분명히 짚고 갈 함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이죠? 반도체 커버드콜 ETF. 2026년 4월에 타이거, 5월에 코덱스. 두 달 사이에 굵직한 상품 두 개가 연달아 출시됐어요. 연 9% 월배당. 삼성 하이닉스가 폭등하는데 그 상승 누리면서 매달 월급처럼 배당도 받는다? 매력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커버드콜은 시세 상승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이에요. 단순 보유가 아니라 콜 옵션이라는 걸 매도해요. 콜 옵션 매도가 뭐냐? 한 줄로 말하면 주가가 일정선 이상 오르면 그 수익을 옵션 산 사람한테 양보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 프리미엄이 월 배당의 재원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해 봅시다. 횡보장이면 단순 보유는 거의 0%, 커버드콜은 9% 배당, 커버드콜 유리. 약세장,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면 단순 보유는 마이너스 20%, 커버드콜은 약 마이너스 11% 정도. 커버드콜 유리. 근데 강세장이면 노무라 시나리오대로 플러스 50% 가면 단순 보유는 50% 다 먹어요. 커버드콜은 35에서 4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콜옵션을 매도해 놨으니까요. 여기에 진짜 함정이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믿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정작 그 슈퍼사이클이 진짜 오면 가장 적게 가져가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9% 배당이라는 숫자에 끌려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2배 가면 그 2배 상승을 다 못 먹어요. 물론 커버드콜 ETF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횡보 예상, 안정적 현금 흐름 원하는 은퇴자, 변동성 견디기 힘든 분에겐
합리적이에요. 근데 노무라 59만 원 믿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이 상품이 모순이에요. 강한 상승 기대하면 단순 보유가 낫고 약한 상승이나 횡보 본다면 그때 커버드 콜이 맞아요. 자기 시나리오랑 상품 구조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가 지금부터 체크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짚을게요. 하나, 2026년 6월 MSCI 시장 분류 결과.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 재등재되는지가 1차 관문이에요. 둘, 3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 동향. 지금까지 분기마다 폭등했는데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중국 물량 풀리면서 둔화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신호예요. 셋, 추가 외국계 보고서 흐름. 노무라랑 JP모건 외에 골드만, 모건 스탠리, 시티가 같은 톤으로 따라오는지, 노무라 한 곳의 의견이 컨센서스로 굳어지는지가 핵심이에요. 지금은 아직 소수 의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다룬 건 노무라 59만 원의 펀더멘털 검증이었어요. 근데 이 슈퍼사이클로 번 돈이 다음에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는 게 사실은 더 흥미로운 얘기예요. 한국 시장에 진짜 변화가 오고 있다면 그 변화가 반도체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은 이미 한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완성차 회사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같이 찾아봅니다. 한국 증시 대전환 시리즈. 다음 편에서 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